나는 딸의 집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를 파멸해서 구하려 했는데 그녀는 소리쳤다. 가버려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은 차갑게 번뜩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천천히 걸어나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들이 그토록 집을 잃고 싶어 한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지.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댓글로 당신이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강훈. 영어 원문에서 오스턴. 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휴게실 책상에 신용보고서를 내리꽂았다. 커피가 컵에서 튀어나와 흩어진 서류들 위로 쏟아졌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뽑아낸 은행 명세서들과 인쇄물들을 펼쳤다. 그 문서들은 그가 절대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10대처럼 갈라졌다. 나는 건물 기초가 잘못 자리 잡았을 때 놀란 시공업자들에게 말하듯 침착하게 말했다. 은행에서 우리 집으로 잘못 전화를 걸었어. 린지. 딸의 이름. 애 집 주소로 연체 통보가 왔다는 얘기였지. 나는 손가락으로 한 문서를 톡톡 두드렸다. 53,000달러. 네 도박빚이 우리 딸 집을 담보로 걸었더군.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향수 냄새와 불안한 땀이 섞여 코를 찔렀다. 형광등은 마치 화난 말벌처럼 윙윙 울리고 있었다.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늙은이.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서류를 책상에 넓게 펼쳤다. 내 딸이 집을 잃게 생겼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강훈의 비싼 시계가 형광등 아래에서 번뜩였다. 그는 문서들을 탁 쓸어버렸고 종이들은 낡은 바닥에 낙엽처럼 흩날렸다. 내일에 간섭하지 마요. 박 선배. 난 내일은 내가 처리합니다. 내일. 나는 허리를 굽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종이를 다시 주었다. 이 모든 신용대출은 린지의 집을 담보로 하고 있어. 린지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집이야. 너는 그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았지. 그녀는 알아.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자판기를 바라보며 등을 돌렸다. 나는 해결하고 있어요. 빌려서 해결할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또 다른 대출 신청서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이건 같은 집을 담보로 3만 달러를 신청한 내역이야. 그는 내 폰을 낚아채려 했다. 나는 재빨리 빼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넌 몰라. 그는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나만의 시스템이 있었어. 그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내 시스템은 내 딸의 집을 날릴 뻔했어. 내 딸. 하하. 강훈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텅 빈 방에서 메아리 쳤다. 린지는 내 아내야.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다고.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여. 나는 휴대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휴게실이 갑자기 더 좁게 느껴졌다. 한쪽엔 먹다 만 샌드위치가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의 자산 가치를 위해 30년 동안 야근을 했다. 새 옷도, 휴가도 포기하면서 집 대출금을 갚았어. 그런데 넌 그걸 도박으로 날리고 있어.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땐 안 도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강훈은 커피 머그잔을 움켜쥐었다. 그만 간섭하세요. 아니면 뭐. 그는 머그잔을 탁 내려놓았다. 잔이 금이 가며 커피가 흘러나와 내 서류를 향해 번졌다. 나는 젖은 문서들을 접어 재킷에 다시 넣었다. 그는 마치 마라톤을 끝낸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쉬었다. 자판기가 멈추자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걸었다. 그의 말이 뒤에서 따라왔다.
내 일이. 나 신경 써. 내 위치를 알아야지.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린지는 이성적인 아이였다. 설득하면 들을 것이다. 내 시계는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린지는 곧 퇴근할 테고 강호는 6시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계속 나는 내 집을 지키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 집은 괜찮아요. 그녀는 돌아서며 눈에 눈물이 맺히고 분노로 반짝였다. 우린 매달 제때에 납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어요. 그건 내가 다른 대출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도박 사이트 결제 명세서를 꺼내서 그녀에게 보여줬다. 지난달 230만 원, 그전 달엔 150만 원,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유진은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해. 강호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어. 내 차, 퇴직금, 집까지도. 그만하라고. 그녀는 카운터 위에 있던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강호는 날 사랑해. 절대 나를 해치지 않아.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삐걱거리며 항의했지만 주방 전체가 유리처럼 깨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유진아.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그 말 하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지금 나가. 그녀의 말은 울먹이며 절박하게 나왔다. 내 집에서 나가. 내 집.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강훈의 값비싼 물건들, 그녀가 읽으려 하지 않는 고지서들, 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웨딩 사진들. 내가 같이 구입한 집이잖아. 내 결혼식 비용을 위해 내가 공동 서명한 집. 나가. 그녀는 핸드폰을 무기로 들듯이 들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 아빠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할 거야.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그건 상처가 아니었다. 상처는 이미 커피 메이커 앞에서 그녀가 귀를 막은 순간 지나간 일이었다. 이건 다른 거였다. 명확하고 단단한 결심.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나에게 사정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침착하게 마치 강훈의 휴게실에서 했던 것처럼 서류를 하나하나 접어 내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 부를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부를 거야. 그녀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다. 집을 지키려는 내 아버지를 경찰에. 아빠는 아무것도 지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결혼을 망치려는 거야.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부엌 입구에서 멈췄다. 내 뒤에서 유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강훈이 그럴 가치가 있길 바란다. 그는 그래. 그 집도 그럴 가치가 있기를. 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차로 걸어 나갔다. 창가에는 유진이 서 있었다. 여전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아마 강훈에게 전화하며 미친 아빠가 가짜 서류 들고 왔다고 말하고 있었겠지. 시동은 한 번에 걸렸다. 예전처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차를 후진시키며 창가 뒤에 선 유진을 다시 봤다. 커다란 창문 속 그녀는 작아 보였다. 강훈의 물건들로 가득한 집 안에서. 한때 내 무릎에 앉아 숫자를 따라 적으며 가계부를 같이 보던 그 아이가 지금은 내 말을 믿지 않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두 번째로 나를 미소 짓게 만든 건 이름 위에 적힌 그 한 문장이었다. 공동 신청인 강수철. 주민등록번호 일부 생략. 주 신청인과의 관계. 아버지. 공동 서명자.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한 공동 및 연대 책임. 나는 20년 전 현장 감독으로 승진하며 구입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공동 및 연대 책임, 그 단어는 오스틴, 아니 강훈이 자신의 재정적 영리함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던 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기억이 완벽하게 떠올랐다. 2021년 3월 유진과 강훈이 퍼스트 내셔널은행의 대출 담당자 천명주 앞에 앉아있던 날, 강훈의 이력은 불안정했다. 3년 동안 직장을 2번 옮겼고 신용점수는 620 근처를 맴돌았다. 유진의 치위생사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많지는 않았다. 둘이 합쳐도 20만 달러 정도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지만 유진이 원하던 집은 34만 달러였다. 공동 보증인이 필요하겠네요. 명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신용이 우수하고 소득 증명이 가능한 분이 전체 대출을 보증해야 합니다. 강훈은 의자에 몸을 뒤척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채무 불이행 시 공동 보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 신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였다. 40년 동안의 안정된 근무, 800이 넘는 신용점수, 두둑한 예금. 나는 과연 그 모든 걸 강훈의 재정적 불안정함에 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하지만 유진은 나를 올려다보며 그 특유의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제발. 절대 연체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수철 씨가 공동 신청인이 되면 명주는 설명을 이어갔다. 주택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제용자, 담보대출, 심지어 매매까지 모두 수철 씨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해요. 강훈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절차를 넘기고 집 보러 가는 걸 기대하는 눈치였다. 유진은 내 손을 꼭 쥐었고 나는 결국 사인했다. 그땐 내가 딸의 아메리칸 드림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강훈이 내 공동 서명으로 담보 설정한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 법적 절차는 꽤 유용하게 보였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2021년에 건너뛴 작은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40년 동안 건설 계약서를 읽으며 단련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중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었다. 재정적 위기, 채무 불이행, 혹은 자산 사용 및 처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공동 신청인은 보호 조치를 시작할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이 조치에는 강제 매각, 압류 절차, 소유권 이전이 포함될 수 있다. 강제 매각,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훈과 유진은 걱정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법적 공동 소유주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3년 전, 유진에게 재산세를 설명해 줄 때 저장해둔 번호. 명주의 오빠이자 부동산 법 전문 변호사인 천재민. 내일, 나는 전화를 걸 것이다. 이번엔 도와주려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공동 소유주로서 강훈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재산에 대출을 걸면서 유진은 내가 그저 잔소리하는 아빠라고 생각했고 불편하면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둘 다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기초를 점검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기초엔 내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각 서류를 정리해서 폴더에 다시 넣고 정리된 서랍 속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제자리에 돌려놨다.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다. 1단계는 사실 발견과 대면, 2단계는 화해 시도. 하지만 2단계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강훈과 유진은 감정과 부정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3단계는 다를 것이다. 3단계는 법을 아는 사람들, 계약과 재산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였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귀를 막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 나는 책상 조명을 끄고 사무실을 완벽한 상태로 나왔다.
내일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대화가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생 기초를 쌓아온 사람이다. 기초가 무너질 땐 집도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이제 강훈이 쌓아올린 카드로 만든 집이 내가 세운 단단한 기초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여줄 차례였다. 리처드 천의 사무실은 시내 유리 건물의 코너 스위트에 위치해 있었다. 한쪽 벽은 시장 차트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확장 중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일어나 단단한 악수를 건넸다. 3년 전 유진에게 재산세를 설명해 줄 때 그를 신뢰했던 이유가 떠올랐다. 수철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방문은 아니겠네요. 현재 시세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으며 유진의 부동산 정보가 담긴 서류 폴더를 꺼냈다. 이 주소입니다. 전체 비교 시세, 현재 시장 상황까지요. 리처드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따님의 집이죠. 예전에 세금 관련해서 도와드렸던. 맞아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물었다.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우선 숫자부터 봅시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일처리를 지켜보며 과거에도 감명받았던 그 꼼꼼함을 다시 느꼈다. 차트, 인근 부동산 비교, 최근 거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20분쯤 후,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이 시장에서는 46만에서 운 좋으면 47만까지도 가능하겠네요. 2021년 이후 이 동네는 많이 올랐어요. 나는 수첩에 적었다. 매입가는 34만이었어요. 좋은 자산 증가네요. 현재 남은 대출금은 28만 정도. 정확히는 29만 3천에 거기에 강훈이 빌린 추가 5만 3천까지. 리처드의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추가 대출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말씀이신가요? 여러 신용대출, 전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수철 씨, 혹시 강제 매각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법적 분할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 대출의 공동 서명자니까요. 리처드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공동 신청자.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다른 자료를 불러왔다. 분할 소송은 보통 법원이 강제 매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매수자들은 보통 급매 상황임을 알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팔리겠네요. 보통 42만에서 43만 정도. 그래도 자산은 남아요. 최고가는 아니지만 나는 빠르게 계산했다. 42만에서 기존 대출 29만 3천, 강훈의 채무 5만 3천, 법률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빼면 대략 7만 달러 정도가 남고 그건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리처드는 명함을 내밀며 뒷면에 번호를 적었다. 이건 제 직통 번호예요. 진행하시기로 마음 굳히시면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분할 매각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악수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제 재정적 구도는 파악됐다. 이제는 절차적, 법률적 구조를 확인할 차례였다. 아빠, 강훈이 변호사랑 얘기했대요. 이번 소송은 그냥 관심 끌려고 겁주는 거지. 진짜로 우리 집을 팔고 싶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적 소란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는 그 메시지를 2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뒤 도널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답변서를 안 낼 거란 말인가요? 강훈은 이게 허세라고 믿고 있어요. 완벽하군요. 우리가 원하던 대로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조용했다. 전화도,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없었다. 유진과 강우는 가족관계가 재산법보다 우선된다고 믿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아침 시간 동안 내 서류들을 정리하며 기본 청문회에 대비했다. 정오쯤 나는 법원으로 가서 공공기록을 확인했다. 역시나 피고 측에서는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법원 명령에 따른 매각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일정을 잡으려고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해 제기 안 하나요? 가족 문제니까 법적 대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리처드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그들 자산에서 약 10만 달러가 사라지겠네요. 화요일엔 강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목소리엔 전보다 확신이 없었다. 있잖아요. 수철 씨, 우리 모두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식사하러 오시죠.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나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고 커피를 내렸다.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감귤나무들은 탐스럽게 익어 있었다. 오렌지와 자몽은 수년간의 인내. 와 정성으로 자라난 열매였다. 유진과 강우는 선택을 했다. 법적 문서를 제한사항처럼 여기고 법원 기한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재산법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2주 후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음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 내가 작동시킨 법적 기계는 그들의 감정이나 막바지 호소와는 상관없이 이를 완수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문제를 성실하게 마주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들은 가족 간의 대화 대신 도박빚을 선택했고 진심 어린 대화 대신 협박을, 법적 현실 대신 부정을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다. 이해하든 못하든 말이다. 수요일 아침, 감귤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도널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변호사들이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정각. 나는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널드는 두꺼운 서류철을 검토 중이었다. 재산 분쟁은 추하게 번지기 쉽습니다. 그는 서론도 없이 말문을 열었다. 특히 피고가 정말로 집을 잃게 될 상황이 되면 말이죠. 강우는 이미 위협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널드는 몇 가지 사례를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재산 분쟁은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고 했다. 처음엔 부정, 다음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절박한 행동. 나는 문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경찰 보고서, 접근 금지 명령, 파손 및 협박 사건들, 혹시 제가 신체적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집에 계속 머무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 발상이었지만 도널드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전략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강우는 통제를 잃고 있었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돈만 삼키는 게 아니라 판단력마저 집어삼킨다. 절박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몰아넣는 건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시내 근처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임시로 머무를 곳을 찾았다. 조건은 명확했다. 월 단위 계약, 가구 비치, 보안 철저, 법원에서 가까운 거리, 별표 8m 가든 아파트 별표가 완벽하게 부합했다. 겉은 소박했지만 깔끔했고 출입 코드는 보안성이 높았으며 사무실 직원은 쓸데없는 질문 없이 신속히 계약을 처리해줬다. 머무르실 기간은요?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2~3달 정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비호실의 열쇠를 건넸다. 관리비 포함, 주차 공간은 47번, 이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해도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것이었다. 집은 팔릴 것이고 수익은 소유 지분에 따라 나뉘며 정의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실현될 것이었다.
나는 임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며 창밖으로 보이는 법원 시계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계획대로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화요일 아침, 매물 표시가 나타났다. 설치되는 순간을 직접 보진 못했다. 그 시간 나는 은행에 있었고,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액 컨설팅 수표를 입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처드가 사진을 보내주며 확인해줬다. 전문 부동산 간판입니다. 매물번호 기재되어 있고, 금매 문구도 붙여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벌써 집 보여주기로 약속된 분들 있습니다. 현금 구매자 2명, 투자 그룹 한 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노트북 화면에 유진과 강훈의 집 사진들이 가득 찼다. 법적으로 보면 그들 집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소유 구조였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은 모든 공간을 넓고 밝게 보이게 만들었다. 강훈의 고가 게임 장비는 구석으로 치워졌고, 유진의 인테리어 소품들은 최소화돼 바이어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배치됐다. 그들의 집은 이제 상품이 되었다. 사실 법의 눈에는 처음부터 그랬다. 수요일에는 공식 문서가 내 아파트로 등기로 도착했다. 매각 통지서, 매수인 자격 요건, 클로징 절차까지 명시돼 있었다. 현재 거주자는 자발적으로 30일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거부 시 보안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 서류를 도널드에게 전달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전화로 확인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연 신청이나 이해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드디어 받아들인 것 같군요. 아니면 무언가 절박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지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래는 그들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금 구매자와 계약했습니다. 42만 5천 달러의 15일 내 클로징 조건, 별다른 조건 없음. 수철 씨가 받게 될 금액은 약 7만 8천 달러입니다. 법률 수수료, 중개 수수료, 남은 대출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7만 8천 달러.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집에 대해 30년간 납부한 대출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가족의 감정 조작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얻은 공정한 결과였다.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나요? 3월 28일 클로징입니다. 25일까지는 비워줘야 최종 점검과 열쇠 인수가 가능합니다. 나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고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만족이라기보단 복잡한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늦지 않게 마무리된다는 차분함이었다. 금요일엔 뜻밖의 일이 있었다. 유진이 내 옛집에 찾아왔다고 한다. 트럭이 없다는 걸 보고 현관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고. 이웃인 패터슨 아주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해 알려줬다.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울고 있었고 계속 폰만 들여다봤어요. 결국 문 밑에 쪽지를 남기고 갔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집으로 가서 쪽지를 회수했다. 유진의 손글씨는 평소보다 떨리고 불안정해 보였다. 아빠, 저희를 피하고 계신 거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사 갈 아파트는 찾았는데 첫 달과 마지막 달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이 부족해요. 강호는 대출 받으려고 해봤지만 도박 때문에 신용이 박살났어요. 제발 저희와 얘기 좀 해주세요. 3주 안에 저희 집이 없어요. 사랑하는 손녀 유진 드림. 그녀는 손녀 유진이라는 말로 감정에 호소하며 나의 전략을 꺾으려 했다. 마치 가족이라는 단어가 법적 의무보다 우선된다고 믿는 것처럼. 나는 그 쪽지를 다른 법적 서류들과 함께 보관한 뒤 아파트로 돌아왔다. 주말은 조용히 흘렀다. 더는 전화도 없었다. 강원과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나와의 소통수단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1. 요일 저녁,
리처드가 전화했다. 클로징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은행 측 변호사, 매수인 측 변호사, 그리고 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아뇨, 참석할 겁니다. 좋습니다. 신분증과 사회보장번호 카드만 챙겨오세요. 3월 25일,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여러 거리에서 보였다. 나는 강훈과 유진도 트럭을 구하고 새 아파트도 찾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으니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마지막 애원도, 감정 조작도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내게 있던 가족이라는 지위를 잃었고 법적 절차 앞에 무력하게 남겨졌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았다. 목요일 아침,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들을 챙겨 마무리 서명을 하러 나섰다. 도널드가 말했던 대로 법은 정확히 작동했다. 감정이 아닌 절차로, 가족 분쟁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의는 실현되었다. 4시간 후면 나는 유진에게 평생 가르치고자 했던 원칙 책임, 결과, 가족 간의 존중기 모두 실현된 결과를 수표로 받게 될 것이다. 그녀가 그 교훈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가르침은 끝난 셈이었다. 서류 서명은 시내의 무미건조한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서명했다. 청구인 수철 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78,437달러입니다. 은행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서명했고 40년의 재산 투자가 전자이체와 도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오쯤 은행에서 입금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퇴 후 한 번에 본 금액 중 가장 많았다. 리처드는 주차장에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수철 씨, 도널드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나는 유진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빠, 어제 이사했어요. 강호는 잭슨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곳에서 새 출발하려 해요. 이제야 돈과 강훈의 도박,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집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네요. 언젠가 저희를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사랑해요. 나는 메시지를 2번 반복해서 들었다가 삭제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 주말, 나는 골프장 근처의 콘도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전직 엔지니어, 교사, 중간 관리자분들이세요. 분양 직원이 말했다. 계획적으로 은퇴를 준비한 분들이죠. 도박이 아닌 꾸준함으로 재정을 지킨 분들, 법적 문서를 농담이 아닌 계약으로 여긴 분들이에요. 나는 정원 전망이 보이는 코너 유닛에 계약을 넣었다. 한편 유진과 강훈은 신용 망가진 채 잭슨빌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 법적 책임을 무시한 대가였다. 그들은 책임 대신 협박과 부정을 선택했고 가족이면 법에서 면제될 거라 착각했다. 그러나 그 착각은 무너졌다. 목요일 오후, 나는 내 새 콘도 안을 걸으며 골프장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그곳의 은퇴자 중 하나가 되었다. 가족 의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친절을 약점으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지켜낸 이로써 정의는 실현되었고 교훈은 전달되었으며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그 기반은 견고했고 이제 나는 언제든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